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발부되면 통일교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부부와의 연결고리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에게 퇴장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시 후 자세히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4명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법사위, 여야, 이번엔 이걸 놓고 맞붙었습니다. 행정직원은 의원님들 앞에 놓인 노트북에 있는 불법 유인물을 철거해 주시고 철거 직전에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 우리 숫자가 아니라 의원님 숫자. 그런 숫자가 붙는 후에 법사위가 돼요. 참 유치하십니다. 송석준 의원님, 네, 참 유치하십니다. 국민의힘이 붙인 민주당 비판 유인물, 결국 파행으로 이어졌는데요. 2차 경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회의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합니다. 송석준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네. 퇴장합니다. 이거는 추미애 법사위가 아닙니다. 어디 경고 나경원의 법사위가 아니에요. 불출석 증인. 불출석 증인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그 사유에 니탁 공방에 이어 이제 니것 공방까지. 그런데 법사위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국민의 것이죠. 소개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이게 오늘 법사위가 열린 이유입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을 들여다보자는 취지였는데요. 증인 소개 중에 벌어진 진풍경에 어리둥절한 수사관의 표정이 많은 걸 말해줍니다. 예, 오늘 검찰개혁 청문회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오전에만 2차례 정회가 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좀 큰 틀에서 먼저 여쭐게요. 박진영 의원님. 추나대전 말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서로 고성을 주고받은 것 같아요. 추나대전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 게요. 예. 추미애 위원장을 못 이깁니다. 아, 네. 일단 나경원 의원이 경륜에서도 밀리고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위원장이 회의 진행권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들어봤자 이길 수 없다라는 현실이 존재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 이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국민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로 왔는가? 첫 번째는 본인도 지금 사법적인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부군께서도 현직 판사입니다. 그렇다면 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래도 이분이 내년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으셔서 본인이 좀 더 자기 지지층에게 어필하고자 상임위로 오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반면 그러면은 상임위가 잘 운영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양비론전 입장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 정치권이 갈등하고 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멸과 조롱으로서 싸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책을 가지고 차이점이 있을 때 그때는 분명히 싸울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이 경멸과 조롱으로서 싸우는 모습은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 법사위의 존재율을 어떻게 볼까? 예. 그런 좀 의문점이 있다고 보고요. 논점은 검찰개혁의 방향, 누가 검찰 편인가, 누가 국민 편인가를 분명히 하면서 싸움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경멸과 조롱은 있어서는 안 된다. 김동훈 의원님 오늘 법사위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요즘 추나대전이라는 얘기가 참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글쎄요, 추나요법은 들어가서도 추나대전이라는 말은 근래에 참 많이 듭니다. 예. 우리가 허리 아픈 환자들 한의원에 가면 추나요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때 아닌 국회, 여의도 국회에서 추나대전이라는 말이 언론지상에 저렇게 헤드라인으로 뽑히고 있는 바로 저것이 오늘날의 여의도 국회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누가 더 잘못을 했느냐라는 것을 따지려면 또 한참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조금 전에 추미애 위원장을 못 이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일견 이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독하기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단기전이냐 장기전이냐에 따라서 글쎄요, 추미애 위원장이 지난번 국회의장에 도전했다가 낙마한 게 왜 그렇겠습니까? 두루두루 이 평판을 좋은 평판을 받지를 못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상당히 좀 허점이 많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 국회의장에게 역전패를 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이 추미애 위원장의 뜻대로 법사위가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 국민들의 매서운 눈초리가 바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도 허용하지 않는, 간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야 간사, 이른바 업무 효율을 위해서 연락책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간사를 내정을 했는데 바로 뭐 이해 충돌을 명분을 내세워서 간사도 부결을 시킨 그 상황, 이것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지 잘 숙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퇴장을 오늘 3명을 명했죠.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정청래 전 위원장이 아주 많이 쓰던 저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을 해서 대표까지 됐는데요. 아마 추 지금 위원장이 지방선거 뭐 정확히 얘기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기도지사를 좀 뭐 희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더더욱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하는 모습은 우리가 더 흔하게 볼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물론 뭐 경기도지사는 뭐 이제 여의도의 풍문 수준이라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백다 앵커의 브리핑에서 봤던 장면 그 이후에도요. 여야는 건건이 충돌했고요. 급기야 이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왜 검찰개혁 하자는데 회의 방해하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지켜보시라 그래요. 지켜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오빠요,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예, 조기현 의원님,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법사위의 이 사법개혁에 대한 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고 그것은 실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어떤 의사개진하고자 하는 의사는 전혀 없이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이 보여줬던 정치 행태를 법사위에 와서 반복하고 있다. 그 행태는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고 또 그 상황에서 엊그저께 대구 집회에서 똑같이 윤 어게인 스탑 더 스틸 부정선거 주장이 있는 그 집회장의 정치활동의 장으로 삼는 나경원 의원이기 때문에 법사위에 와서 간사를 하겠다고 해서 부결이 됐지만 오늘도 역시 가장 선두에서 법사위 회의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은 결국 지금까지 극우화된 정치 행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법사위를 비롯해 국회 정치 일정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기 위한 행위로 일관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행위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 포지셔닝을 극우로 잡고 그런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 말을 에둘러서 저렇게 표현한 걸로 봅니다. 김기영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의원께서 육선이시지만 법사위원장의 완장을 차고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장은 뭡니까? 지금 앵커처럼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때 조율을 하는 그런 위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민주당의 깃발을 앞세우고 거기에 충실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무슨 관계냐 이런 비판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오빠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나경원 의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성이냐 남성이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좀 희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법사위원장의 자리를 누구보다도 이렇게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가벼운 자리로 만들고 있고 이게 사실 권한이 있으면 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다툴 수 있는데 제가 가장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 형식적인 어떤 절차나 논리에 있어서 굉장히 일방적이다.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어떤 문구를 노트북에 붙이는 어떤 행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많이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로 간에 어떤 조율을 해서 일정 부분 시간이 나면 당연히 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1차, 2차, 3차 경고를 하고
사실상 내보낸다는 거는 이틀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사위라는 곳이 여야가 있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공간인데 충분히 입장을 듣는 그런 절차마저도 없애버린다는 이 자체가 가장 큰 문제고요. 무엇보다도 권한이 있는데 그 책임에 대한 부분보다는 권한을 지나치게 본인의 어떤 권력으로 행사하는 그 모습에서 국민들이 많이 비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이 추미애 위원장에게 이거 폭거다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박진영 의원님, 추 위원장이 뭐 당분간 사과는 뭐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사과 네. 안 하시겠죠. 일상적으로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이고 예. 이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은 이 상임위의 이 파탄 상황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이 전폭적인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아직도 윤 어게인이라든가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이 내란 이후에 끊임없이 윤석열을 보호하는 듯한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국회 상임위에 와서 본인이 선봉대가 된 것처럼 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런 뭐 좀 더 강하게 저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예. 사실은 이런 발언이 서로 안 나와야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게 저는 그냥 기능적인 문제, 말을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헌법 체제 내에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헌법 체제 내에 존재하는 제도권 보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은 저는 언론이든 국민이든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따끔하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상황이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그런 제도권 정당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는 점들도 국민의힘이 좀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법사위가 국회, 뭐 작은 국회다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아수라장이 된 상황은 좀 중요하게 다룰 만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던 오늘 법사위 현장 한 장면 더 보겠습니다. 아주 국민의힘은 할 건 다 해먹어 자기네들이. 반말하지 마십시오. 왜 직원분들한테 반말해요? 반말합니까? 직원들한테 반말을 해요.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왜 경위한테 그러세요? 위원장이 경호권 발동할 수 있잖아요. 간사가 없는데 어떻게 협의해요? 나 의원님 손수 좀 떼주세요. 지금 상황이 부끄럽잖아요. 오선 의원님 하시면서 조선 보시기에 부끄럽잖아요. 네. 좀 부끄러우시잖아요. 네. 아니 국회법을 안 지키시면서 무슨 자꾸 간사를 소원하십니까? 예, 국회 행정직원이 참 가운데서 난감하겠다 싶은 장면이긴 했습니다. 노트북에 붙인 피켓을 두고 떼라 마라 이렇게 대치가 벌어졌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적 근거를 밝히고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고 의원 3명을 퇴장 조치했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네. 퇴장 조치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국회법에 질서 유지권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게 질서 유지권에 해당을 한 그야말로 이 적법한 이 운영에 방해가 됐느냐 그것부터 따지면은 글쎄요, 그건 추미애 위원장도 딱히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 저렇게 5선 얘기하고 초선에 부끄럽지 않느냐는 그 비아냥 이 얘기를 하는데, 저 피켓 시위 정말로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민주당에서 피켓 시위한 사례가 저는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고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정확한 횟수를 제가 파악은 힘듭니다만은 예. 따지고 보면은 바로 민주당의 가장 그 강점, 대국민들에게 어필하는, 법사위든 어디든 저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저게 민주당의 강점이었는데요. 이제 국민의힘도 도저히 안 되고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장외 집회도 하고 법사위에서 저렇게 팻말을 이렇게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건데, 글쎄요, 제가 추미애 위원장이라고 하면은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팻말 시위 그거에 대해서 한 사람만 정당하게 그러면 1분만 발언할 기회를 주게 피켓을 거두는 게 좋지 않느냐.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피켓 시위를 드느냐에 대해서 1분간만 그럼 설명을 해라. 그런 다음에 자진적으로 그걸 철거를 해라.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것을 또다시 시비를 걸겠습니까? 얼마든지 정말 이 법사위원장다운 육선위원회 관록이 묻어나는 그런 운영의 그 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걸 채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직 비아냥과 그렇게 퇴장 명령, 정청래 대표가 퇴장을 뭐 기억나시죠? 증인이나 참고인도조차 일어나세요, 나가세요, 두 손 들고 반성하세요. 저는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마는 글쎄요 그렇게 해서 정말 강성 세력에 어필을 한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는 나락에 떨어져도 좋은지 글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기현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또 반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피켓 내용을 보십시오. 위원장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통상 양해되는 부분이 있죠. 저런 뭐 정치적 하위 평시 할 수 있고 해왔지만 뭐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시작할 때 보여주고 위원장이 떼라고 하면 떼고 그에 대한 의사표시 할 수 있는 발언권을 얻으면 되는데 계속 붙일 걸 고집하고 계속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합니다. 근데 그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게 이 사안과 관련돼서 의사진행이 꼭 필요한 발언이 아니라는 건 오늘 하루 종일 보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발언하면서 시간 끌겠다는 거고 오늘 이슈인 검찰개혁 관련돼서 오늘 채택돼서 출석한 증인들과 관련된 증인신문 절차 진행을 막겠다는 의도가 시작부터 명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고 지시를 했지만 응하지 않으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장으로서는 질서유지권 발동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십시오. 그렇게까지 했지만 협조하고 있습니까? 오후에도 계속 위원장석으로 그냥 달려나갑니다. 진행 자체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질서유지권 발동은 이럴 때 쓰라고 국회법에 정해놓은 겁니다. 예, 아까 박진영 의원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했는데 서로 뭐가 닭인지에 대한 입장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김기현 의원께는 이걸 좀 여쭤볼게요. 법사위원들 노트북 피켓 그 국민의힘 의원들 노트북을 보면 민주당 가짜 뉴스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그 회동 의혹을 제기한 그걸 노린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서영교 법사위원을 겨냥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서영교 의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동조하고 있는 민주당 전체 의원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5월 달이죠.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이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또 기폭제가 돼서 4개월이 지난 9월 달에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의 시간에 똑같은 고장난 레코드 돌아가듯 똑같은 내용으로 김민석 총리와 이 일정 부분 전 약속 대련을 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가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의혹에서 그냥 누구야 카더라 통신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본인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최근에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열린공감 TV의 그 유튜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근에서야 서영교 의원한테 전화가 왔다. 모르는 전화 받았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서영교 의원이더라. 이건 뭐냐면 유튜브의 내용을 가지고 법사위에서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근거로 또 부승찬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진실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전무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서영교 의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을 따라했을 뿐이다 그 정도인데 문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서영교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발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시작점이 되었던 이 법사위에 있는 서영교 의원에게 그리고 민주당 의원에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요하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 모든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일이다. 특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현재 대통령에 대한 그 파기환송심 이런 게 국민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에 많은 국민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침 대법원이 주최한 국제 행사에서 개회사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닌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로 삼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이거 대통령과 여당을 좀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런 언론의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가짜뉴스 그게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해프닝이라면은 본질은 조희대와 사법부의 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지난 대선 과정에 이제까지 없었던 갑작스런 파기환송심을 결정했느냐는 부분. 두 번째는 지기현 판사는 왜 윤석열을 풀어줬는가 하는 부분.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사법개혁 이슈가 나왔을 때 왜 대법원은 갑자기 전국 판사회의를 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는가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관은 자기 이야기부터 해야 됩니다. 자기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타인을 빗대어서 저렇게 은유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요. 예. 더 심하게 접근하자면은 내란범인 윤석열로부터 대법원장 지명받았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 못 됩니다. 그런 부분들부터 성찰해야 되는 거고요. 내란 과정에서 왜 사법부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가. 민주공화국의 마지막 보루라고 늘 큰 소리를 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스스로 성찰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기현 의원께서는 네.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느냐. 예.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의 지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얘기도 했는데 사실상 이재명 개인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어떤 대한민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법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물타게 하는 데 쓰이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권이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 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고자 하고요. 본인의 입맛대로 내란 특별재판부를 통해 가지고 사법부를 아예 바꿔치기 하려고 합니다. 본인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앞으로 판사들은 다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의석수가 많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련의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른바 국민 주권 그러면서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상권 분립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발언에 기초했다고 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고자 하는데 하나의 녹취를 가지고 이게 해프닝입니까? 그렇다면 서영교 의원의 주장으로 끝났어야 되죠. 그게 아니라 정청래 당대표마저도 했고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역풍이 부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서영교 의원이 입장을 내야 된다. 이른바 선을 긋고 있는 형국가 아닙니까? 저는 권력이라는 게 지금 야당이 어떻게 본다면 좀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견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자제하거나 절제해야 되는 어떤 미력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상 모든 것들을 쥐락펴락하고 입법과 행정 기능, 행정부가 결합을 해서 사법을 위축시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의 상황은 과연 대한민국이 법에 의한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이 행사 발언이 누가 작성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현안에 관련해서 좀 우회적으로 비판하려고 썼는지 등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의 또는 대법원의 설명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언론과 또 정치적으로 비평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조기현 위원님. 그러면 공식 행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그렇게 언론에 다뤄질 거를 예측을 못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진 사퇴는 없다. 이런 뜻을 내비쳤다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의도로 준비된 메시지라고 봅니다. 아, 예. 최근에 사퇴 압박을 받고 있었죠. 사인 해동설을 일단 차치하고라도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그 이후에 사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퇴 요구가 먼저 나왔던 거고 그 뒤에 파기환송과 관련된 전무후무한 이런 절차 진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 제보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본인에 대한 사퇴 요구가 집중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신 건데 좋습니다. 법의 취지. 그런데 세종대왕의 그 숭고한 뜻은 어떻게 윤석열 전 정권 3년 동안 한 번도 떠올리지 않으신 겁니까? 법을 권력 통치의 수단으로 삼은 대표적인 정권이 윤석열 전 정권이었습니다. 그게 이어진 게 내란이었죠.
내란 이후, 그러니까 비상계엄 직후에도 특별한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예. 지금에 와서 본인이 공격을 받으니까 법의 어떤 이념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이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말을 아끼실 때고요. 책임을 져야 될 때입니다. 법원 내부에서 이미 5월 1일 파기환송 결정 이후에 사죄하고 사퇴하라는 입장이 법원 부장판사에서 나왔고, 최근에 사퇴 국면에서도 또 한 부장판사는 당시에 이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법 감정에 얼마나 훼손이 왔고 사법부 독립의 훼손에 있어서 이 파기환송 결정이 얼마나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해치는 행위인지에 대한 집중되는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응답하지 않은 채 지금 최근에 민주당의 어떤 사퇴 요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과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 말을 아껴야 된다라고 민주당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법사위원장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여야가 마주 앉은 이유는요,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였습니다. 당초 이 건진법사 그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 그 사건이 나왔죠. 서울 남부지검이 관봉권 띠지를 분실했다, 이 사건이 일파만파 퍼졌는데 당시 수사를 담당한 최재현 검사가 오늘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누가 없앴냐고 물어보셨습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압수계에서 압수물 대조하는 과정에서 관봉이 풀어져서 개수하고 영치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자리가 관봉권이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은멸하고 그걸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청문회를 보니까 저희 압수수색 수사관들 내려놓고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예, 김동원 의원님. 예. 일단 고의적으로 검찰이 은폐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메시지와 또 발언하는 태도까지 합쳤으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 최재현 검사가 이른바 이 관봉지 파문의 초동 수사를 담당한 검사더군요. 예. 그리고 원형 보전 조치를 취하라라고 하는 사후의 지시까지 한 그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건진법사를 둘러싼 이 5천만 원 관봉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자, 지난번 그 청문회 때는 수사관들 두 분이 나와서 그야말로 아주 곤혹스러운 그런 그 질문을 많이 받았죠. 아마 본인들 그 눈동자라든가 표정이 매우 아주 당황했던 거 시청자 여러분 잘 기억이 나실 텐데요. 오늘 바로 최 검사가 나와서 이거 고의로 한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몇몇 이 팩트를 본인이 얘기하는 그런 팩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인물이 이제 수사팀 계장이 나오고요. 남경민 수사관 이미 이제 얼굴이 알려졌죠. 예. 그다음에 최선영 계장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나한테 이 띠지라든가 이 결정적인 증거를 없애라고 들었느냐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내놓지를 못하고 본인은 절대 고의적으로 그런 거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수계와 영치계 얘기를 왜 했느냐? 바로 실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본인의 검사와 그 상부의 지시 없이 아마 실무선에서 압수계라든가 영치계에 서로 주고받는 말에서 이 최선영 계장이라는 분은 한국은행에서 포장돼 나온 거 그거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계수를 하고 나머지 또 계수를 띠지를 붙인 것도 있다라고 자기들이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실무적으로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나 상세하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고의적으로 만약에 누군가를 얘기를 했다면 예. 바로 이 청문회에서 저런 식의 답변은 안 나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상부 누군가를 또 이렇게 탓하거나 내가 실무선에서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또 다른 이 화살을 돌렸겠죠. 바로 검사들, 수사관들이 저 초동 수사와 원형 보존의 중요성 이것을 잘 몰랐을까요?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 검사와 그 밑에 있는 수사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쪽에서 나오는 그 실무선 여기에는 압수계 영치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 나온 그 전체 분위기에서는 윗선에 또는 검사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예. 이 실무선에서 서로 주고받는 핑퐁, 그것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이거의 어떤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는 또 다른 시간, 그리고 또 다른 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실체가 더 드러나야겠습니다만 박진영 의원님 짧게 요거 좀 여쭐게요. 최재형 검사가 방금 서영교 의원이 되물으니까 지금은 제가 답변할 시간입니다라고 했고요. 또 많은 언론에 포착이 됐는데 답변이 끝나고 마이크를 탁 세우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데 태도가 국회 증인으로서 적절했느냐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회의원에게 저 정도면은 일상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겠습니까? 자, 이게 훼손이 고의적이지 않다, 실수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수사 증거를 부주의로 훼손시킨 것도 분명히 실수입니다. 그러면은 반성하고 부끄러워하고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거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평소에 우리 수사관들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면서 수사 기소 분리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수사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검찰의 모습입니까? 저는 이런 이유들이 검찰개혁의 태도의 문제라서 분명히 보여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금 그 장면을 보시면서 느끼신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백다 앵커가 두 번째 브리핑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짚을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갑자기 보석 신청은 왜 한 겁니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건데요. 예. 지금 대통령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되면 앞으로 4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구속이 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가능하겠느냐? 그렇다면 석방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몸도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게 좀 낫지 않은가에 대한 어떤 요청인 겁니다. 예,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보석을 하는데 조건이 붙습니다. 예. 거주 제한이 있고 주요 증인 참고인과 접촉 제한을 합니다. 이런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오히려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걸 조건으로 내걸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피고인도 보석 조건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그건 권리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금 이 수사받고 재판받는 것이 지금 본인이 어떤 주의에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현실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물론 이 사건은 내란 사건의 별개의 사건이고 재판이 개시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공판 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에 보석 신청을 하는 것 역시 재판 지연의 목적 이상으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장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관했던 수사 비협조, 공판 비협조, 절차 지연, 이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 두 번째 이슈는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권성동에 1억 원을 전달했냐는 질문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냐며 반문하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길에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이 아니라 세뱃돈과 넥타이 주셨다고 진술하셨습니까? 윤영호 씨는 1억 전달이랑 샤넬백 전달 인정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통일교 전직 간부, 건진 법사,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까지 잇따라 구속된 상황. 김건희 특검팀은 권성동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이 통일교에 지원을 요청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그 의혹의 정점이죠. 한학자 총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직 심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후 1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진행되는 것 같은데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속보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지정 의원님, 구속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말이 계속 바뀌었다는 측면이 있는데 현재 그 세뱃돈과 넥타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줬다라는 것은 인정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법조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우리 한학자 총재 발언 듣고 만약에 한학자 총재가 구속 안 되시면 내년 그 명절에 한학자 총재한테 세배하러 가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세뱃돈을 뭐 1억씩 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또 이상한 추론도 성립이 되는 게요.
그게 세뱃돈이라면은 진짜 활동 자금은 따로 더 주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또 하나의 의심도 생겨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한학자 총재, 권성동 의원, 윤영호 본부장까지 3자가 대면해서 서로 한번 말을 맞춰봐야 되지 않느냐, 대조를 해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물론 한학자 총재는 세뱃돈 100만 원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1억 원은 이제 특검이 권성동 의원에게 준 돈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기용 의원께서는 구속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돈을 준 사람에 관련해 가지고 예. 이 사람의 어떤 진술의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특검이 수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에서 판사가 볼 때 특검의 어떤 논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돈을 받았다고 하는 권성동 의원이 지금 인신이 구속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준 쪽과 받은 쪽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사건을 병립적으로 봤을 때 준 사람은 불구속하고 받은 사람은 구속했다. 물론 권성동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사유가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예. 어떤 부분에 대고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단순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받은 쪽이 구속이 됐으니까 준 쪽은 구속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예. 다만 우리 박진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자 대면을 통해서 3자 대면이 한 자리에 꼭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각자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을 갖느냐, 거기에서 논리의 어떤 상호 모순점이 발견됐을 때 예. 한학자의 총재의 어떤 모순점이 크다고 보면 구속의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세 차례 불출석한 것도 아마 재판부가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이신 조기현 의원님, 특검에서 팀장을 포함해서 8명의 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꽤 힘을 줬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의 영장 실질 심사와 거의 동일한 그 기준입니다. 김건희 여사 때도 검사 8명이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 검사가 10명이었으니까 그 정도로 이 사건의 어떤 중대성에 대해서 특검이 굉장히 신중하고 영장 그 소명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여러 이 금품 수수 사건들이 돼 있지만 뭐 서희건설이라든가 반클리프 목걸이 로봇계 관련돼서 여러 금품 수수 사건들이 있지만 예. 그런 여러 개 사건 중에 금품을 준 한 명의 피의자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정치에 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독생녀고 실제 정교 일치 사회를 꿈꾸는 발언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게 사실상 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통일교에서 당시의 여당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에게 정치 자금을 주고 예. 전당대회에 관여하고 선거에 관여했다고 하면 이것은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요 정당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이어진 사건 자체가 간단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 금품 수수 1억의 문제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수사해서 확인하고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의 구속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데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 통일교라는 교단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후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약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는다고 할 경우에 증거인멸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한 혐의 입증이라든가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후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하셨습니다. 구속하지 않는다면요. 한학자 총재가 오늘 구속심사 받으러 들어가면서는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았지만 지난 17일 특검에 자진 출석했을 때에는 관련 혐의들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래야 하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예, 그리고 통일교 측에서는 오늘 지난번 한 총재 구속영장 청구가 되자마자 입장문에서 홀리마더의 고귀한 생애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홀리마더 또는 참 어머님이라고 이 종교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또 고령의 건강 문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원 의원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중대하고 또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 조기현 의원께서는 그렇게 네. 해석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증거인멸은 이제 이미 같은 사안에 구속이 된 권성동 의원도 이 도주, 증거인멸 우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는 사안의 중대성이 또 당연히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원들을 모집해서 한 정당의 이 전당대회 대표를 좌지우지할 의도가 있었느냐,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겼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들이 얘기하는 정교 일치에 실제적으로 실행 단계를 돌입을 했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한국에서 지금 통일교의 그 위치, 이것은 일본에서는 지금 통일교가 상당히 위기에 처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베 전 총리의 어떤 피습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통일교의 연루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일본에서는 교세 위축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의 타겟책으로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사업, 그다음에 종교의 더 성장의 방점을 찍은 상태에서 바로 이런 그 무리수를 뒀다 하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의 입장에서도 사안의 중대성, 정교 일치뿐만이 아니고 한국에서 이 정치, 특정 정당과 같이 어떤 그 한국에서의 일본에서의 새 위축을 커버를 하는 그런 그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정체적으로 정치와 종교,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 잣대를 들이밀면은 글쎄요, 지금 사안은 점점 한학조 총재에게 불리하게 전개가 된다라는 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로 지금 인정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불리한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른 주자들도 통일교 측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보도인데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윤심 어떤지 물으면서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왔다 이렇게 언급하자 전성배 씨가 윤심은 변함없이 권이라고 답했습니다. 여기까지는 1차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윤심은 변함없이 권. 그런데 그다음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 보시면 누구는 뭐 심판이라서 포기, 누구는 윤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다, 또 누구는 이기적이라 좋아하지 않는다 등등 5명 정도의 의원을 윤영호 씨와 전성배 씨가 이렇게 서로 언급했다. 그런 문자를 특검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특검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당시 전당대 주자들이 통일교에 접촉한 정황으로 잡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현 위원님,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온다. 그리고 또 과거에 저희와 연결되었던이라고 윤영호 씨가 언급을 했거든요. 과거에 연결되었다라는 것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될 대목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점은 2023년 2월경에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2월이면 전당대회가 한참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당시 뭐 최고위원 후보들까지도 실제 집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적 세로 확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미 통일교와 이런 접촉이 있었던 거고 그 이전에 신천지 논란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 이전은 어디겠습니까?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대선부터 계속 연결이 되면서 종교 세력들이 실제 직간접적으로 당에 조직적 장원 개입을 통해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세력이 형성돼 있다는 것을 최고위원 후보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윤영호 본부장과 건진 법사가 이런 내용의 대화를 나누면서 실제 2023년 3월 8일에 있었 전당대회 때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3만 명 정도의 확보된 통일교 교인 세력들, 당원들을 움직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구체적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면 정당법이 금지한 강제가입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고 전당대회 선거 자유 방해에 해당되는 행위로 특검은 보고 있고 관련된 증거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해서 그 외에도 상당히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이 보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건진 법사가 국민의힘의 어떤 관계자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보면 사실상 이제 권력에 있어서 본인이 권력의 뭔가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통일교나 아니면 개신교든 천주교든 여러 종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권을 근거로 해가지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라면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일련의 상황이 제가 볼 때 이 건진법사란 이분의 말투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본인이 모든 것들을 딱 쥐락펴락하면서 누구한테 오더를 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냥 어떤 개인적인 제가 볼 때 세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자가 있다고 해서 조직적으로 이 사람이 연결을 한 고리로서 이렇게 보는 데에서는 지금 나온 것만 보고서는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특검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10만 명의 어떤 명단을 확보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굉장히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왜냐? 당원 명부에서 우리가 500만 명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10만 명이죠. 근데 그 10만 명, 500만 명은 지금의 국민의힘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30여 년 전에 민자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수 정당에 있었던 사람들, 30년 전부터 있었던 명단 전체의 합입니다. 그렇다면 120만 명의 그 신자 가운데 10만 명이라는 이 숫자는 이 문제가 되고 있던 2023년도 3월에 전당대회 때 사람들이 10만 명이 들어왔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특검과의 그 명단을 비교했을 때 그 당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3천 명 정도고 그게 일반적인 어떤 전반적인 수치 속에서 3천 명이 굉장히 도드라지고 튀는 숫자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전당대회 때 표를 행사하려면 책임당원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3천 명 중에 책임당원은 몇 명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또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걸 가지고 10만 명이 뭔가 들어와가지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때 영향을 줬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보입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도부에서도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특검은 지난주 확보한 이 명단에 대해서 이제 분류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특검 설명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박진영 의원님, 그러면 오늘 한학자 총재에 대한 영장이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 자정 넘겨서 이제 발부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방금 언급됐던 그런 여러 명의 의원들까지 해서요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글쎄요, 그분들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 당시에 특정 종교가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을 국민의힘의 주요 구성원들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사실 2021년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이 출마했던 대선 경선에서도 특정 종교 개입설이 돌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책임당원을 가지고 몇 %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일부에 장동혁 전 대표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통일교회는 국민의힘에 가입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통일교에 이 집단적으로 가입을 해서 경선 후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어떤 청탁을 하고 이렇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이 보편적 보수 정당이 아니라 통일교의 힘 또는 신천지의 힘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권리당원 포션에서 몇 %를 차지하는가 그리고 언제쯤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가입했는가 이걸 정확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떠오르는 시점이 2021년 9월입니다. 갑자기 국민의힘이 그전에 책임당원을 3개월 당비 내는 것에서 하다가 1개월만 약정하면 된다고 오픈해버립니다. 이게 저는 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요 시기별로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는 수요일 24일에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 첫날입니다. 방송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재판부가 이 공판 개시 전에 언론사에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굉장히 또 한 장면으로 기록될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재판, 그중에서 전직 영부인의 재판 참석 모습도 국민들에게 또 저희 이각 라이브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24일 김건희 씨가 재판에 참석한 모습을 법정 내부 모습을 촬영을 할 수 있게 서울중앙지법이 허락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수요일 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고수의 맞수 토론. 오늘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의 브리핑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전국의 일찍 동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저 민주당 놈들이 여러분 한날 한시에 묻어버린다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 안전하신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어제 대구 동대구역 광장 앞에 선 국민의힘 지도부, 앞다투며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윤어게인 현수막과 피켓 등을 금지했지만 현장 곳곳에서는 보란 듯이 깃발이 흔들렸고 극단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택합시다. 이재명 당선 무효. 보수의 심장에서 6년 만에 열린 장외 집회. 당 내에서도 실효가 크지 않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나왔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곳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하게 된 것은 이곳은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경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관세협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장동혁 지도부의 첫 장외투쟁, 대선 불복 비판 속 남은 건 자극적인 말뿐인 걸까요? 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국민의힘 6년 만에 장외 집회, 대선 불복 이렇게 물음표를 달아서 잡아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장외 투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먼저 김종혁 의원의 좀 자평이라고 할까요? 국민의힘 상황이니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107석의 소수 야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버스터를 해봤자 24시간이면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법사위나 국회의장이나 모두 이제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장외 투쟁을 하면은 그게 해결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외 투쟁을 하면 세 가지 정도일 거예요. 우리 당 내부에 내부 단합, 단결 뭐 이런 걸 가져왔느냐. 두 번째,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지지도가 좀 올라가느냐. 세 번째, 이런 그 장외 투쟁을 통해서 민주당의 문제점이라든가 우리가 탄압받고 있다는 것들을 확실히 보여주느냐. 뭐 이 세 가지일 텐데, 글쎄요, 이것들 이런 강경 행사들을 통해서, 이런 야외 투쟁을 통해서, 장외 투쟁을 통해서 그게 이번에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장외 투쟁보다는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고, 그리고 또 조금 있다면 이제 국정감사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권의 문제점들을 갖다 조목조목 지적하고 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들이 훨씬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논리적 공격이 효과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제는 논리적이지 않은 공격 같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까 일부 사진에서 봤겠지만 뭐 일단 유튜버나 이런 그 소위 그 비정치적, 그러니까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쓰는 용어들이 그대로 거칠게 나왔죠. 뭐 이직 동지들이라든지, 또는 뭐 대통령이란 말을 쓰지 않겠다. 그다음에 선거 부정.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 당선을 무효화한다, 자기들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건 사실 이제 선거 결과를 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고, 아까도 그 김종혁 최고도 얘기하신 게 있지만 야당이 장외 투쟁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들도 장외 투쟁을 했지만 대체로 최근 들어서 그 결과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 과거 민주당이든 지금 국민의힘이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왜 장외 투쟁이 필요했냐면 언론 매체가 굉장히 그 권위주의 정권에 통제되면서 보도를 제대로, 야당의 주장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을 때 필요하죠. 그런 저렇게라도 해서 국민들에게 야당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데, 요즘은 그렇게 뭐 언론 매체가 편파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유튜버나 SNS 등을 통해서 다 저게 공개되기 때문에 대중들이 모르고 있지 않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게 뭐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이지 않는 침묵하고 있는 또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다수의 중도층에게 얼마큼 소구력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예. 저기는 일종의 그 강성 지지층들의 확장 편향이라고 우리가 유튜버들 그 강성 유튜버 보는 사람들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일종의 오프라인판이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해도 저것이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김종혁 최고위원이 말한 그 민심의 지지도에 연결되느냐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제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윤호개인 깃발도 나왔고요. 물론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런 거 금지된다라고 사전에 공지를 여러 번 했다고는 하지만 등장했습니다. 스탑 더 스틸 부정선거 깃발도 등장했고요.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무대에서 기꺼이 극단을 택합시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극단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결국 글쎄요 뭐 탄핵의 강을 아직도 못 건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저기서 예를 들면 미국 성조기 우리 시위를 하는데 왜 미국 성조기를 갖고 나오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무슨 뭐 찰리 커크라는 그 암살당한 사람의 그 얼굴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얼굴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혹은 스탑 더 스틸이라고 그래서 미국의 부정선거 지금 미국에서는 스탑 더 스틸 얘기 싹 들어가 버렸잖아요. 더 이상 자기가 집권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얘기 안 하거든요. 트럼프가 됐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만 저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 저런 식의 일부 극단적인 주장들 있지 않습니까? 뭐 트황, 트럼프 황제 뭐 이런 식으로 트황께서 오셔서 그 항공모함을 보내서 중국 간첩들을 다 싹쓸이하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이제 석방시켜서 대한민국을 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식의 그런 망상 같은 얘기들이 아직까지 저런 데서 이렇게 난무를 한다면 일반 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보실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도 저런 분들 좀 오지 말라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찍으려고 하고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 국민들에게 안 알려지겠습니까? 그런 이유로라도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저렇게 장외 집회를 하게 되면 그게 자칫하면 그냥 어떤 너무 강성인 혹은 극우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놀이판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어떤 민주당의 문제점들이라든가 대통령의 어떤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이게 과연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김재섭 의원의 발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효가 크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또 지금은 국회 안에서 써야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글쎄 아직 역풍이라고까지 말하기는 뭐 대다수의 뭐 의원들이 이렇게 발언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좀 반작용이 나오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 대중의 설득력이 없는 구호가 난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의 강을 넘어서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급선무인데 저렇게 다시 내란과 탄핵의 강으로 풍덩 더 빠지는 더 그 강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강의 중심부로 좀 헤엄쳐 들어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 김재섭 의원 같은 분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저런 상황이요. 역대적으로 봐도요. 저런 그 대중 운동의 투쟁 방식이 국민들로부터 일반 다수의 대중들로부터 소구력이 있다가 외면되는 시기가 서구에서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9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학생운동이 8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70년대 80년대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90년대 들어와서 그 힘을 잃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구호도 있었고 투쟁 방식도 강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외면됐거든요. 결국은 장애투쟁이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투쟁을 주도하는 세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저렇게 윤어게인을 나오고 내란과 탄핵을 전혀 국민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주장을 내란과 탄핵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고 한다면 저런 그 정당이나 단체에서 주도하는 대중 집회가 중도층으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렵고 또 저게 다수의 동원된 사람뿐만 아니라 동원되지 않은 일반인들이 모여서 흔히 우리가 그 직장인 뭐 넥타이 부대 또 어머니들이 그 마음들이 소시 그 아이들 유모차 끌고 나오고 이럴 때 촛불 집회에서 흔히 봤던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런 모습 그 사실 국민들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저런 지지가 저런 그 장애 투쟁이 지지를 받기 어려운 것이죠. 예. 이게 좀 궁금합니다. 김재섭 의원 같은 목소리를 뭐 밖으로 못 내지만 지금 당내에서는
대구 집회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뭐 수도권에 서울에서도 27일에 대규모 집회를 검토 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갈수록 참여가 저조해질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그 대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 뭐 대구 집회는 예를 들면 민주당이 광주에서 집회한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집회를 보면서 아 이게 무슨 민심을 반영해서라기보다는 아 자기 텃밭에서 하고 있는 거네. 예. 뭐 이런 비판이라든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27일 날 서울에서 한다는 게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검토 단계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동원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번에도 뭐 다 내려오라고 동원령은 내려졌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약간의 피로감 같은 것도 계속 누적되고 있고 예. 서울이라는 특수성 아시다시피 서울은 서울과 그 수도권이 우리 당의 지지도가 매우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 인파를 모을 수 있을지도 또 걱정이 되고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대구 집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중에서 75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글쎄요, 앞으로 수도권 분위기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두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김어준 똘마니를 자처한다라는 비판 발언하니까 오늘 정청래 대표는 밥은 먹고 다니시냐, 윤석열 내란숙의 똘마니 주제라고 하면서 일종의 똘마니로 주고받는 일종의 설전을 벌였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예. 정기국회 중에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뭐 누구의 똘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적절치 않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오는 말이 곱지 않으니까 또 가는 말도 역시 거칠게 예. 이 정청래 당대표도 또 서로 똘마니 논쟁으로 가는 건데 이건 뭐 저 정치권이 전체적으로 자기 얼굴에 서로 침뱉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싸움을 하되 그래도 그 품격과 최소한의 상대에 대한 존중을 해줘야만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 이거 뭐 저 서로 간에 주장을 한다 이러는데 예. 시쳇말로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방송에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개싸움처럼 해버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게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은 거고 예. 더군다나 정치권의 모습을 일반 저 어른들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런 말들은 서로 절제할 게 특히 그리고 일반 대변인들도 아니고요. 그 당대표들이 저렇게 나서서 하는 건 더 적절치 않습니다. 예. 대통령과 지도부 회동은 또 이루어질까 걱정도 될 정도로 말이 거칠게 오갔습니다. 근데 저거는요, 예. 저 두 분 모두 그 스스로의 정치 생명을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스스로의 미래에 재를 뿌리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말을 자유롭게 하고 그다음에 가장 저질스러운 행동을 많이 하는 곳이 국회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사위에서 벌어지는 일은요. 도대체 저런 일이 어디서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디서 어느 집단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 당 대표라는 분들이 뭐 음흉한 표정의 김어준 똘마니 무슨 밥은 먹고 다니냐 내란숙의 똘마니 저런 얘기들 자체가 저건 글쎄요 저분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런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야? 저런 사람들이 당의 대표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문희상 의장께서 예. 당대표라거나 또 국민의힘에서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김무성 당대표 이렇게 계신 시절에는 예. 앞에서 이제 당 대변인들은 원래 싸우라고 말로 싸우라고 하는 직책이 대변인이에요. 예. 그래서 대변인들 싸움 격해지고 또 그게 뭐 일부 이제 중진 의원들까지도 막 이제 확전하고 그럴 때 결국 당 대표들이 나서서 수습하거든요. 그래서 당 대표들이 만나서 이제 이 사안은 이걸로 좀 일단락 짓자고 하든가 이렇게 예. 하는 것들을 수습을 하는데 지금 이제 당 대표들이 저렇게 나서서 싸워버리면 수습할 사람이 없는 거죠. 아, 그러네요. 누가 수습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수습을 해야 돼? 아니면 여기 패널 분들께서 수습을 해주셔야 됩니까? 저희가 얘기하면 그분들이 저희들 말 듣습니까? 예. 네. 똘마니 설전이라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이름도 붙던데 거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거 좀 보겠습니다. 어제도 대구에서도 이 구호가 나왔습니다. 종교 탄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늘 밤쯤 이제 구속 결과가 나올 거고요. 내일은 권성동 의원이 구속 후 두 번째로 소환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의 유착 정황은 하나씩 더 드러나고 있어서 수사는 더 속도를 붙을 텐데 국민의힘은 이 국면에서 종교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종교 탄압입니까?
글쎄요, 종교 탄압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뭐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통일교가 뭐 어떤 명령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그 당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당 대표 선출이나 이런데 그 교주의 명령이나 어떤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표를 행사를 했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정당 활동을 방해한 것이고 그건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종교에 대한 자유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보이거든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을 종교의 자유로 저희가 포장해 줄 수는 없잖아요. 방어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예를 들면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뭐 성폭행도 하고 무슨 나쁜 짓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붙잡혀 가는데 그 사람들도 다 주장하는 게 종교 탄압이에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무슨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그 우리 당내에서 벌어졌던 뭐 집단적인 어떤 가입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서 무더기로 표를 행사했던 것들은 그거는 범죄 행위일 것이고 그것은 종교의 자유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여러 가지 뭐 이런 정치적 자유도를 평가하는 국제기구에서 할 때 한국은 종교적 갈등이 거의 없는 나라로 좀 분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그 다른 뭐 그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데서 난 것처럼 불교도하고 회교도 간에 뭐 그 무력 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정당이 특별하게 어떤 정치적 배경, 어떤 근간을 종교 집단을 하고 있지도 않아요. 국민의힘도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뭐 기독교 뭐 당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 천주교를 배경으로 정당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자유롭게 종교를 가진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선택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 탄압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 전례가 없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간증이라는 행위로 사람들이 가끔 구타당해서 일부 사이비 종교나 소형 그 교회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그것을 종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적 그 관점, 그다음에 우리 형사 사법 체계에서 위반된 행위는 처벌을 받습니다. 종교의 자유라고 해서 그걸 보장받는 위법 행위가 보장받고 있지 않고요. 지금 문제는 통일교가 신자를 늘렸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통일교의 신자가 어떤 특정 정당의 정치적 선택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그 의도를 갖고 또 일부 정치인과 결탁해서 당원수를 가입해서 그 당원이 가입된 숫자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어떤 정치적 결과가 특히 선거 결과가 좌지우지됐다면 이것은 수사 대상이 되겠죠. 종교 탄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상황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마스토론 이슈는요. 에이펙 계기로 북미회담 성사될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이 갑자기 세계 뉴스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직접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거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오늘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자주국방을 언급한 게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외국 군대 없이 자주국방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가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거 한미동맹 약화시키는 주장이다 이렇게 비판도 했는데 홍익표 의원님 먼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이제 과거에 이제 다시 소환되는 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군 장성들 앞에서 그렇게 그 국방비도 또 우리 국력 차이도 월등히 나는데 미국의 도움 없이는 저 나라를 못 지킨다고 하면 똥별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예비역 장성이나 현역 그 장성들을 비하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도 그렇고 그것이 예를 들면 한미동맹의 파괴나 한미동맹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한미동맹은 우리 한국의 어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질서에 매우 중요한 안보의 축이지만 그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의지와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영원히 미군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어떤 군사작전도 할 수 없고 나라도 지킬 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군비를 얼마큼 더 쏟아부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의 우리나라 군비는 저 세계에서 5위 안에 들 정도로 국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준비와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게 군인으로서 당연한 거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주국방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한미동맹이 더 든든하게 우리 안보 상황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거지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은 필요 없기 때문에 깨자 이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외국 군대 없이라고 얘기하는데 외국 군대 우리나라 외국 군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한 미군을 얘기하는 게 분명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한 미군 없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근거로 드는 게 경제력과 국방비와 인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한데 우리가 왜 굴종적 외국 군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핵이 있습니까? 아니 북한이 이런 모든 비대칭 전략이 아무리 우리가 경제력이 우수하고 국방비가 뭐 많고 재래식 전력이 많고 그다음에 인구가 많아도 핵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핵 미사일이 떨어지면 모든 게 다 무산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존재하면 북한이 주한미군이 무더기로 죽게 되면은 만약에 그런 피해를 입게 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행동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굴종적인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 그 비대칭 전력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으신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 우산 속에서 경제 발전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무슨 굴종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거 누구들하고 하는 얘기,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왜 미국에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좀 그 타이밍도 전혀 적절치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하시지? 라는 것들을 저는 이해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완전히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분이요. 예. 그 대통령께서 이게 SNS를 쓰신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배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정치인 시절에도 일관되게 한미 동맹이 불필요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김정일 최고위원 같은 그런 우려는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저 말씀이 한미 동맹의 파기나 주한미군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의 존재는 존재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 스스로도 이 정도의 그 국방비와 경제력 그다음에 어떤 국력을 가진 나라라면 스스로 어떤 자강할 수 있는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준비는 그리고 의지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원론적인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거는 예. 뭐 하나만 안 하는 얘기잖아요. 착하게 살자라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4박 5일로 가시기 전에 굴종적 사고, 뭐 태도라는 둥, 뭐 외국 예를 들면 무슨 외국 군대 이것이 주는 것과 주한미군이라는 건 또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뭐 외국 군대 그럼 무슨 점령군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50년, 60년, 70년 동안 주한미군과 함께 생활했던 것도 사실인데 우리가 주한미군 없이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건데 거기다 대고서 무슨 굴종적 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저는 전혀 적절치 못한 발언이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이제 1시간 정도 잡고 토론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과의 관계는 입장은 분명히 한다라고 하면서 마주 앉을 일 없다.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게 북한 언론 통해서 전해줬고요. 그러면서 같은 연설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는 좋은 추억이 있다. 허황된 비핵화 집념 털어버리면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한국과는 마주 앉을 일 없다. 트럼프와는 좋은 추억이 있고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에이펙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로 했습니다. 자, 이걸 다 엮어서 보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번 에이펙이 판이 커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회담이 된 건데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도 이제 지금 한국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완강하지 않습니까? 아예 한국은 무시하거나
그 대화의 파트너로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에이펙이 제3국 중국에서 열렸거나 다른 제3국에서 열렸으면 몰라도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한국에 오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예. 다만 만약의 경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호감도 그 표명했고 또 근데 저는 일단 전제가 맞지 않은 게 우리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라 이런 얘기가 전제돼 있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인정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서로가 모호하게 처리해서 만난다 하더라도 한다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판문점에서 소위 그 비무장지대 안에서 예. 한국 저 관계자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또는 한국 측 관계자는 배제한 상황에서 그게 유엔군 관할이거든요. 예, 지금 장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비무장지대가 사실 우리나라의 주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곳입니다. 유엔군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혹시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어도 경주에 와서 북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아직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에는 예. 사전에 어떤 교감이 거의 많지 않은 상황이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 30초 남았습니다. 죄송하네요. 뭐 저는 뭐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저것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 절대 핵을 용인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북한의 목적은 뻔한 거잖아요. 한국 니네 빠져. 우리 핵 보유국이야. 니네 핵도 없는 주제에 어딜 끼어들어. 우리 미국하고 직접 거래해서 군축 협상으로 해서 핵무기 하나 줄일 때마다 얼마 받아낼 거야. 그럼 그 얼마 받아내는 건 미군 우리한테 돈 내라고 그럴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봉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핵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통령들께서 굉장히 나이브하게 대응하시고 북한의 핵을 개발할 의지가 없다 혹은 포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로 국민들을 호도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마수토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운 갈수록 덜 밀리고 쓰라린 면도 이제 뉴 시리즈 9 울트라신 첫날의 첫 순간부터 첫날이 닿는 순간부터 부드럽게 저녁까지 깔끔하게 깔끔한데? 브라운 얼른 일어나. 엄마, 빨리 와. 이건가? 아, 맞다. 엄마, 바빠도 챙겨야지. 양치처럼 매일 꾸준히 소중한 치아를 위해 양치처럼 매일 꾸준히 롯데 자일리톨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국내 최소 사이즈로 가장 작아졌다. 이런 혁신 코웨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 얼음 정수기도 결국 코웨이거나 아이콘이거나.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코웨이. 어제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장외투쟁 모습입니다. 사법개혁, 특검 수사 등을 두고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야당으로서 정치 집회 얼마든지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광장 한켠에 나부낀 윤 어게인, 스톱 더 스틸 깃발은 도를 넘은 것이었습니다. 긴 설명 필요 없이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죠. 당 차원에서 이런 부적절한 구호나 깃발은 금지라고 여러 번 사전 공지했다지만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날 무대 위에 오른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 이재명 당선 무효.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택합시다. 당이 부적절하다고 공지한 내용과 비슷한 주장을 제1야당 최고위원이 마이크를 잡고 내뱉는 상황. 당내에서도 이런 장외투쟁이 정말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 게 맞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일 겁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놓친 수염? 질레트랩스라면 걱정 없지. 질레트 최상의 밀착 면도를 각질 속 숨은 수염까지 제거해 확실하게 밀착 면도. 하루 종일 깔끔하게.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이번 명절 함께 보내고 싶은 1위는 슈퍼참치. 고마운 분들께 데려가고 싶은 1위는 슈퍼참치. 그렇다면 역시 선물은 동원 선물 세트로 슈퍼 건강한 명절 되세요. 다 쓰기도 전에 다시 산 아이크림은 유세린이 처음이었어요. 한 통을 비우기 전에 주름의 효과가 느껴지니까. 사조 안에 나타나는 효과. 바르자마자 느껴지는 1위의 차이를
경험하세요. 유세린. 20만 대가 넘는 유지관리, 5천여 명의 유지관리 전문가, 24시간 쉬지 않는 고객센터.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 없는 엘리베이터가 되기 위해 현대엘리베이터. 예,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반탄 집회와 서울 서부지법 폭동 때 조회수에 열을 올렸던 극우 유튜버들이 그때 영상 18,000여 개를 삭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수익은 12억 원이 넘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